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차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5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한 가운데 내일 북중러 3국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기로 해 한미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내란 특검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미국, 일본 정상과 다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러와 한미일 대치구도 있지만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한일 특파원,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6년 8개월 만인데 오후 5시에 도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5시쯤, 이곳 시각으로는 4시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전용 열차를 타고 중국으로 출발한 김정은은 오늘 새벽 2, 3시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침 7시쯤엔 랴오닝선 선양에서 김정은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지나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열차는 20시간 정도 운행한 끝에 목적지인 베이징역에 도착했는데요.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을 보시면 김정은 도착 몇 시간 전부터 상당히 많은 규모의 소년소녀 환영단이 베이징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6년 8개월 만에 방중한 김정은을 중국이 열렬히 환영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김 위원장의 베이징 첫날 움직임에도 관심이 큰데 현재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또 오늘 저녁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베이징에 있는 모든 취재진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외신 기자가 김정은의 동선을 사전에 알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되면 경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의 공안이 투입되면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아예 쫓아내는 상황이 벌어지면 조금 있으면 김정은이 도착하겠구나 추정하고 동선을 따라 취재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역시 현장에 있던 한국 취재진들에게 공안이 따라붙으며 해당 지역을 당장 벗어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오늘 베이징역을 나서자마자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운 좋게도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국빈 전용 숙소인 다오이타이에서 묵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열병식을 하기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찬 형식으로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만난다 해도 극비리에 진행하고 종료 후 발표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누구와 동행했는지도 관심입니다.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동행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관심을 모은 딸 김주혜의 모습은 이번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용호 기자입니다. 전용 열차에 탑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좌우로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이 앉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방중에 내각과 당의 외교 핵심 인사들이 동행한 모습입니다. 국정원은 두 사람을 포함해 현성월 노동당 부부장이 김 위원장 방중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방중엔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동행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리설주, 김여정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푸틴과 동급의 의전, 경호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앞선 4차례 방중에서 3번 동행했던 리설주의 경우 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데뷔전인 만큼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심을 모은 딸 김주혜의 동행 여부에 대해 국정원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동행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서너 살 정도 된 딸을 데리고 참여한다는 것은 북한이 지금 정상국가를 지향하면서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자칫 어린 딸에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현재 주중 북한 대사관 주변 경비는 매우 삼엄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도착한 베이징역 광장엔 공안들이 빼곡하게 배치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현재 분위기를 베이징에서 강재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착하기 3시간 전 중국 베이징역입니다. 무리를 지은 공안이 빠르게 움직이며 인근 도로마다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베이징역을 바라볼 수 있는 근처의 건물들은 이틀간 영업정지라고 적힌 채 폐쇄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도착하기 한참 전 시간부터 차량을 막는 등 이렇게 도로가 통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도착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공안들의 배치 간격도 촘촘해집니다. 베이징역 광장에는 제복을 입은 공안뿐 아니라 사복을 입은 채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공안도 많았습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주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변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도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경계가 삼엄해진 이유를 보여주듯 김정은은 중국 첫 일정으로 북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김정은이 6년 8개월 만에 찾은 베이징시는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하고 긴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북중러 정상이 함께 태남문 망루에 오르는 건 66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는 위치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1959년엔 떨어져 있었지만 이번엔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 서게 됐습니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59년 중국 전승절 10주년 열병식입니다. 마오쩌둥 중국 주석의 오른쪽엔 베트남 호찌민 주석이, 왼쪽에는 소련의 흐르쇼프 서기장이 자리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마오쩌둥의 오른쪽 4번째에 있습니다. 하지만 66년 만에 북중러 만남에선 위치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바로 왼쪽에 서게 됩니다. 러시아가 선 오른쪽이 더 상석이지만 1959년과는 달리 북한이 베트남보다 더 상석인 중국 지도자의 바로 왼쪽에 서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략적 외교적 위치가 달라졌고 특히 북한이 중러와 비슷한 핵국가라는 점이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한 장 찍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북한이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어깨를 대등하게 견줄 수 있고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로 이미 성장했다라는 대내적인 메시지는 대단히 큰 거죠. 또는 미국에 주는 메시지 크죠. 70분간 진행되는 열병식에선 초대형 무인 잠수정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기 등 미국을 포함해 서방을 위협하는 각종 최신 무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먼저 베이징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간 밀착을 강조했는데 더 큰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북중러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쏠렸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를 한 뒤 자리에 앉습니다. 지난 5월 모스크바에서 회동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Наше тесное общение отражае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связ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중러 3자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새 정상이 열병식에서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별개로 공식적으로 회담을 연다면 한미일과의 대립 구도를 더욱 부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3자 회담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진영주의 신냉전에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중러 3국이 모여서 그런 어떤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국정원에서도 북중러가 한꺼번에 모여 회담할 경우 국제사회에 던지는 군사안보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이번 열병식을 반트럼프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전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사실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7년 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술잔을 기울인 인연이 있는데 만남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박지원, 김태년, 박정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방중길에 나섰습니다. 방중을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는 소통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소통 과정에서 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 대표로 방중하는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실향민 출신 우 의장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김 위원장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우 의장은 황해도에 계신 누님 두 분을 102세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여러 차례 악수하는 등 구면입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우 의장 등 우리 측 인사가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우 의장도 시진핑, 김정은 등 다른 국가 원수와 함께 테난먼 막루에 자리하지만 의전 서열상 멀리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조우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조금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행사 직후 리셉션장 등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대화가 성사되려면 김 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북중러 밀착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뉴욕 유엔 총회 참석을 확정지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다시 만나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이 내용은 표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취임 후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에 나섭니다.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AI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발표는 중국 열병식 행사 하루 전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되긴 했지만 북중러 결집을 하루 앞두고 참석을 공식화한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북중러 밀착 상황에서 유엔 참석 발표를 통해 우리 쪽 외교 활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양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신냉전 체제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메시지도 관심입니다. 지금 북중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주목도는 또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엔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좀 주의 깊게 들어야겠다라는 인지는 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지형과 관련한 진전된 대응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모두가 예상한 대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대전이 현실화됐습니다.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뭉개면서 시작부터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내란 앞잡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지만 각 당이 정하는 간사 문제로 여야가 충돌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원장과 야당 간사로 맞붙게 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집니다.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를 드릴 시간을 안 주셔갖고 그리고 회의도 해주더라고. 인사 말씀하면서 그냥 의사진행 발언 같이 해도 될까요?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그러면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추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 대신 다른 안건을 올리자 회의장은 곧바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토론해야 될 거 아니야 토론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제가 정말 법사위 와서 보니까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발언권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나경원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일방적인 진행에 항의하며 단체 퇴장했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없이 검찰개혁 공청회와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접견 등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여권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영상을 열람한 뒤 이제는 영상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번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온 여당에선 국격을 이유로 신중론이 적지 않은데 정작 지금까지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던 국민의힘 일각에서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영상을 본 뒤 충격적이었다면서도 공개 여부는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공개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모습이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국격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CCTV 공개에 대한 당내의 신중론과 강경론이 비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망신주기라며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개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예. 공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요? 본인들도 찔리는 게 있는 것이죠. 예. 민주당은 이에 대해 법사위 차원의 CCTV 열람에 불참하고 이제 와서 공개를 요구하는 심보를 모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국회에선 인사검증도 한창입니다. 이 앞선 후보자의 낙마로 두 번째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 청문회 역시 각종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최규진 후보자는 이 청문회 내내 정치 편향과 음주운전 지적에 거듭 고개를 숙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국회 청문회장 화면에 0.187이란 숫자가 게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유로 항의합니다. 지난 2003년 최규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인데 면허 취소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 뭐죠? 네, 제가 운전에 걸렸던 수치입니다. 그렇죠. 겸연쩍은 표정으로 야권의 공세를 받아내던 최 후보자는 살아오면서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드리고 다만 그때 당시 저는 교원의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인데 정치 편향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16차례 방북을 신청한 이력과 천안함 폭침 사건 음모론을 SNS에 공유한 일 등을 싸잡아 지적했습니다.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표출하셨고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신 겁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제가 사과에 사과가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교사 재직 시절 여학생의 뺨을 때린 일까지 들추며 사실상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교육계 경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있는 세종시 교육감까지 3선을 연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업적과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이렇게. 앞서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휘말린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했던 대통령실은 최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고개 숙인 후보자만 남은 청문회가 재연되면서 인사 부실 검증 꼬리표는 떼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 이 후보자의 기막힌 재테크 기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외 파견 때마다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사두고 떠났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났거든요. 실제 살지도 않은 집으로 40억 원 가까운 차익이 예상되면서 야당 공세가 거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은 지 2년 된 서울 개포동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둔 지난 2013년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8억 5천만 원을 들여 전용 58제곱미터를 사놓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해외 근무를 나가면서 기존 집 등을 정리한 돈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겁니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세는 약 46억 원. 4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이 예상되지만 새로 지어지기 전까지 한 번도 이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선 2005년에도 해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둔 강남 아파트를 사 2억 원의 차익을 봤지만 역시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해외 파견을 떠날 때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갭 투자한 이 후보자가 627 대출 규제를 설계한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 적절한지 따져 물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 집 사겠다는 사람들은 못하고 후보자님은 충분히 다 시세 차익 누리셨는데. 이 후보자의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이후 행보도 논란이 됐습니다. 사회이사 3곳 등 모두 6곳에서 일하며 3년간 6억 원 넘게 받았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는 겹치기 근무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사회이사도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서 했고요. 기업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저도 알고 싶고. 청문회장에선 조직 개편으로 금융위가 해체될 수 있는 상황이라 열흘짜리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사청문회장부터 법사위 회의실까지 오늘도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화제가 된 정치권 소식 정치톡톡에서 국회팀 정태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바로 리포트 이어서 2억 원 금융위원장의 청문회장부터 가보죠. 사실 2억 원 후보자, 이름을 한번 들으면 까먹기 쉽지 않은 이름인데 다른 이름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2억 원 후보자의 이름 한번 들으면 까먹기 쉽지 않을 정도로 좀 인상이 깊죠. 예.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한 여당 의원이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다른 이름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영만 후보자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신 거랍니다. 2억 원. 미안합니다. 순간 박범계 의원이 흠칫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미안합니다. 2억 원 후보자를 2억 원 미안합니다. 예, 제가 미안합니다. 과거 한 야당 의원이 직함을 착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현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직함 좀 명확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2억 원을 2억만으로 순간 아차 싶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톡톡은요. 예,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 듣는 초선 상당히 발끈했을 것 같은데 오늘 법사위원장에서 나경원 의원의 데뷔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나왔나 봅니다. 네, 나경원 의원 법사위 데뷔전부터 강공 모드였습니다. 예. 본인을 내란 앞잡이라며 항의하는 한 초선 의원에게 한 발언으로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죠.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아니 지금 토론하잖아요. 왜 옛날에 박준원 이런 거 저보고 그랬어? 저 말 많이 들었어요. 뭘 하냐고 그러잖아.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항의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서 지지 않고 경고했습니다. 보시죠. 법무부 장관도 여기 가신 분이. 자, 앉으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 덩치 자랑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자. 불과 하루 전에 한복을 입고 화합의 의지를 다지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박지원 의원도 나한테 그랬다라면서 고자질하는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덩치 자랑하지 말라는 말까지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펼쳐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네요. 백악관이 미공개 사진 40장을 공개를 했죠. 저희가 다 보여줄 순 없고 인상 깊게 본 사진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보시면요. 가장 눈길을 끄는 사진,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할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결단의 책상에 앉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서 있습니다. 치열한 협상 끝에 회담이 마무리됐지만 주도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었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이 사진을 갑자기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나 대통령실, 각국이 공개하는 공식 사진에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어떤 사진을 공개하느냐, 또 그 사진을 언제 공개하느냐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백악관이 미공개 사진을 공개한 이 시점이 현지 시각으로 1일인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중러가 밀착하는 전승절을 앞둔 시점이죠. 국제사회의 한미가 이렇게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리고 북중러의 밀착 행보를 견제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진 공개 시점에도 담겨있는 의미 정태진 기자가 풀어줬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특검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내란 특검팀의 칼끝이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특검이 나섰는데요. 이 특검팀은 추 의원을 불법 계엄의 공범으로 봤는데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의원이 사용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의도적으로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12월 3일 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번 바꿔가며 표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변인으로서 추 의원과 함께 있었던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해 곧 분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면서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굳이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렇게 국회를 침탈하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추 의원 동선이 담긴 CCTV를 확보한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추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행적을 석연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여러 차례 집합 장소를 바꾸며 의원들에게 혼선을 줬기 때문인데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정황도 드러나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동현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합니다. 잠시 뒤 11시 9분쯤 국회가 통제됐다고 알려지자 추 의원은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열겠다고 재공지합니다. 하지만 20여 분 뒤인 11시 33분쯤
다시 국회 건물 안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겼고 다음 날 새벽 0시 3분쯤에는 또다시 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공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불과했습니다. 추 의원은 당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도 계엄 발표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비상의총 소집을 통보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상황이 진행된 겁니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가 시작되면서 추 의원의 의혹을 키우는 통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공지가 계속 바뀌던 11시 12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 넘게 통화하고 11시 22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도 2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추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튿날 새벽 0시 13분 통화하며 본회의 개의를 조율하고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은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뒤 오히려 의총 장소가 국회로 바뀌었다며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당시 민간인이던 노 전 사령관이 본인이 아끼던 부대 소속 요원들로 이 조직을 채우려고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박은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수사단을 만들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대규모 탈북 징후를 이유로 임무수행 인원을 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는 블랙 요원을 의미하는 인간정보 특기 46명의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MBN 취재진이 해당 명단을 확인한 결과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출신 지역, 학력 등과 함께 비고에 A 개발이라는 표시가 다수 적힌 겁니다. 명단에 적힌 요원 46명 중 4분의 1가량인 12명에게 A 개발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A 개발은 정보사 소속 한 외곽 조직의 위장 명칭으로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각별히 아끼던 조직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과 가까웠던 조직 구성원들로 수사단을 꾸리려 개입한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했다며 요원 선발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증언이 재판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요원 선발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졌고 자신은 전달만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나토 목걸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인사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6천만 원이 넘는 반클리프의 나펠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해당 목걸이를 건네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자를 미뤄왔던 이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앞서 이 회장은 자신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전달하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팀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박 전 실장은 목걸이와 함께 브로치와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가 전달되고 몇 달 뒤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회장에 이어 박 전 실장도 특검팀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김 여사 측은 구속되기 전 나토 목걸이를 모조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이 회장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면서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목걸이와 청탁 등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소식입니다. 강릉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권고에도
최대한 아껴 쓰면 된다면서 각 가정의 수도 계량기를 자율적으로 잠그는 대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물 사용량이 줄었는지 급수 제한 조치 이후 2주간을 분석해봤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9월 달은 제가 병원을 못 가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비가 언제까지 안 올 것 같습니다. 9월 달 내내 안 올 것 같습니까? 강릉시 가뭄 극복 대책의 핵심은 가정마다 계량기를 잠그는 겁니다.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가정에서 실제로 물 사용을 얼마나 줄였을까? 제한급수 시행 2주 동안 물 사용량을 살펴봤습니다. 50% 계량기를 잠그는 조치를 취하기 전인 18일 9만 6천 톤을 사용했습니다. 제한급수 첫날인 20일 2천 톤 줄기 시작해 효과를 보는 듯 했지만 닷새 만에 다시 9만 톤대로 늘었습니다. 2주간 하루 평균 760톤, 평소 대비 9%. 한 집당 하루 4리터 정도 물을 적게 사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큰 생수병 2병 남짓입니다. 시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리조트는 수영장과 사우나 운영을 중단하며 절수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물을 아예 뺀 풀장도 있고 물이 절반 정도 남은 풀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물은 청소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계량기를 75%까지 잠그자고 2차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1%까지 추락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대구 시민이 많이 찾는 곳에서 육군 대위가 소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극단적 선택으로 보이는데 총기 관리 허점이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수성못 유원지입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수성못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다음 날 남성은 화장실 뒤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발견된 이 30대 남성은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대위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바로 옆에는 군에서 쓰는 K2 소총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유서와 함께 발견된 점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견된 소총은 3사관 생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대위는 훈육 장교로 실탄 소지와는 관련 없는 보직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K2 소총과 실탄이 어떻게 반출된 것인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소총을 소지한 채 소속 부대에서 1시간 떨어진 대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동할 수 있었던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군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에 있고요. 총기 반출 그 여부까지 포함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육군은 소총을 렌트카에 두고 내렸다 민간인의 신고로 사흘 만에 되찾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해외 물건 구입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먹는 젤리나 과자 같은 기호식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데 건강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극도의 행복감을 주는 사탕이라고 소개했는데 대마 추출물이 함유돼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구매 버튼을 누르면 집까지 바로 배송됩니다. 식약처가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50개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 차단 위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과자나 빵, 음료 같은 기호식품은 물론 요리할 때 쓰는 시즈닝에서도 대마와 양귀비 같은 마약 성분과 사일로신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젤리나 껌 같은 제품에도 대마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대마 성분은 마취 및 환각 작용과 정신적 의존성이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환각, 오한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들을 관세청에 통관 보류 요청하고 판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입 금지 제품인 줄 모르고 샀다고 해도
국내 반입했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대낮에 3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 다 한국인으로 드러났는데 일본 경찰이 남성에게 여성 근처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딩 숲 사이로 일본 경찰 감식반이 모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연이어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핏자국이 남은 바닥을 살피며 조사대원 수십 명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제 오후 1시 반쯤. 40대 한국인 여성이 목에 피를 흘린 채 길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진관을 찾았던 여성은 잠시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여성과 교제했던 30대 한국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뒤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출국하려다 하네다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부터 사귀다 최근 관계에 금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달 29일 일본 경찰에 교제 상대가 폭력을 행사했고 헤어지자는 말에 화를 내 집으로 돌아왔다고 신고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분리 조치를 위해 남성에게 여성 근처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여성에겐 피신을 권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당시 일본 경찰이 나리타 공항까지 남성과 동행해 출국 수속을 밟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남성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남성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까지 적어도 1,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진흙과 목재 등으로 허술하게 지어진 집들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마을 가파른 언덕 위에서 주민들이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일일이 생존자를 확인합니다. 잠시 후 간신히 구조된 생존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가족의 사망 소식에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달 3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규모 6.0 지진으로 현재까지 1,100명 넘게 숨지고 3,000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간 지역 피해까지 더하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피해 지역 가옥들 대부분이 진흙과 목재로 허술하게 지어져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거의 없고 탈레반 집권 이후 해외 원조가 끊겨 복구도 더딘 상황입니다. Therefore, we urgently call on humanitarian organizations to step in and provide immediate support so the residents of the affected areas can be protected from further tragedies. 첫 강진 이후 여진 공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도 구조에 나선 사람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일가의 사업 확장이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아예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코인이 상장되면서 약 7조 원 규모의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새 암호화폐를 출시해 큰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래 초반 0.26달러에 출발한 코인은 한때 70% 이상 급등했지만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곧바로 시초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들이 공동 창업자로 이름을 올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명예 공동 창업자로 소개됐습니다. 또 트럼프 일가가 전체 발행 물량의 약 25%를 보유하고 코인 판매 수익도 챙기는 구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코인 출시로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의 자산을 트럼프 일가가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데 이어 최근에는 암호화폐 생태계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Here I promise to make America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미국의 달러 패권 강화에도 속도를 내면서 지지와 비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사업주를 엄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임금체불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형량도 현행 3년에서 5년 이하로 늘어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중대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을 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2년 기준 사업주 13%가 체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상습 체불에 대한 전례 없는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임금 체불로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상습 체불 사업자에게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임금 체불을 해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어 대부분 체불액의 30%도 안 되는 벌금형이 반복됐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3년간 명단이 공개되는 등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게 됩니다. 형량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높여 횡령 같은 재산범죄 수준으로 처벌할 근거도 마련합니다. 건설이나 조선처럼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사업장에선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하도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체불액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데 하반기엔 정부 대책의 성적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역대 누적 시청률 1위,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줄여서 캐데언,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인들이 좀처럼 찾지 않던 곳까지 캐데언 성지로 불리며 인기입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루미와 진우가 투닥거리며 데이트를 즐긴 서울 낙산공원. 성곽길을 따라 걷고 사진을 찍으며 영화 속 주인공이 돼봅니다. Here they met again. He gave her the bracelet. Really romantic. I hoped for a kiss, but there wasn't. 원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낯선 곳이었지만 이제는 캐데언 성지로 꼭 찾고 싶은 명소가 됐습니다. 루미의 목소리를 고치려고 방문했던 한의원과 똑 닮은 이 한방센터는 방문객이 4배로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족욕을 즐기며 한국 문화를 느낍니다. I wanted to experience something different other than the main palaces and temples in Seoul and experience the benefits of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온라인에서는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고 한국식 사우나를 즐기는 모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캐데언 열풍이 컨텐츠를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6만 명,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1%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는 등 한국을 향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한다 만다 말만 무성했던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음마 아파트가 46년 만에 마침내 다시 지어집니다. 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것만 벌써 10년. 그동안 서울시장과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다시피 하며 굴곡이 많았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4,400세대 은마 아파트입니다. 1979년 지어진 이 아파트가 49층 5,800세대로 탈바꿈하는 안을 준공 46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했습니다. 49층으로 이게 변경안이 통과된 거니까 주민들을 엄청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대치동 은마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강남 재건축의 잣대처럼 여겨지며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은마 아파트는 지난 2015년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건물 높이를 35층까지만 지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에 가로막혔습니다.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한강변 35층 룰에 걸려 표류한 건데 결국 2022년 35층으로 낮춘 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오세훈 시장이 35층 제한을 폐지하면서 다시 초고층이 추진됐습니다. 마지막 변경안은 49층, 10년 전 첫 주민 제한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시는 분들도 사업성이 난 이후에나 팔겠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에 공공주택 1,090세대도 포함시키고 홍수 피해를 막는 저류조를 짓는 등 재건축에 따른 공공기여도 확대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2025 한일 가왕전이 잠시 후 첫 방송됩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남자 가왕들의 양보 없는 자존심 대결이 기대되는데요. 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뭐야, 끝이에요? 끝이야? 태극기와 일장기가 마주선 무대 한가운데 양국 국가대표 간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불꽃 튀는 빅매치 음악 한일전 2025 한일가왕전의 포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 대표로 나선 건 현역 가왕 1위 박서진을 필두로 한 진혜성, 애녹 등 7명의 남자 가왕. 현역 가왕 재팬 톱7이 이들과 맞서 경쟁을 벌이는데 일본의 가요계 거장 사이조 히데키의 아들 키모토 신노스케이도 합류해 관심을 모읍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우리나라의 서른도부터 일본의 국민 가수 마츠자키 시게루까지 양국의 레전드가 총출동했습니다. 75歳ですけど現役の歌手でその刺激が自分の今勉強になってますね。みんなを審査するっていうよりも何かこうみんなからパワーをもらってる感じがします。 닮은 듯 다른 두 나라 음악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대를 대하는 마음이나 노래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그 문화적으로 살짝 미묘하게 다른 그런 것들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정말 재밌게 보실 포인트가 아닌가. 한국 대 일본. 양국의 자존심을 건 세계 유일의 한일음악 대항전은 잠시 후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에 들더라도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보고했습니다. 당정은 또 소비 쿠폰 사용처를 생활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군 장병에게는 부대 인근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원호와 짝을 이뤄 세계선수권 남자 복식 2연패를 달성한 배드민턴 서승재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목에 걸린 금메달보다 더 빛난 건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는 아빠 미소였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간밤 서울의 최저기온이 22도에 그치는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밑돌며 열대야에서 벗어났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최저기온은 25도 아래에 머물며 열대야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한낮에 서울과 전주, 밀양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더위 속에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춘천과 청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